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마인드 필라테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글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글을 올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철학이라든지 뭐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림, 뭐 음악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삶과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특히 조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철학과 문화예술인데, 저는 삶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몸 아니면 음식 뭐 이런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만 너무 집중되게 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도 한 부위만 열심히 운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건강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세계도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일상에서 오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근데 우리가 사실 철학적인 사고는 일부러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얻기는 어렵거든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도 내가 별도로 시간이나 돈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한테 다가오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아주 조금이라도 해야만 내 정신 세계도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인생 3막을 시작하면서 늦은 나이에 50대가 넘어서 처음으로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필라테스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필라테스를 해보니까 실제로 필라테스는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사용하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몸의 균형을 갖게 해주는 거라서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도 내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마음, 사용하지 않았던 생각을 조금 건드려주면 저절로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글을 쓰면 그게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삶을 살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어떤 커다란 삶의 회오리, 토네이도, 밖에서 이 삶을 조금 관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제가 사회로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회에 뭔가를 봉사를 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남들도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그렇게 뭐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부유하게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제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을 사실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고, 아동을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던 부모였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원해서 만들어졌던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굉장히 힘든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삶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관조적으로 저 소용돌이 속에서 산다기보다는 밖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런 회오리에 휩싸여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젊은 시절에 학비를 걱정하고 아니면 삶을 막 걱정하는 삶을 만약 제가 살았다라면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기에, 그래서 제가 이메일의 아이디로 좋은 팔자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팔자를 갖고 젊은 시절을 살았으니 최소한도 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 실제로 정말 어려움을 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한 어려움을 잘 모르다 보니 조금 더 떨어져서 그냥 말로만 견딜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너무 희망찬 말을 던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내가 그 어려움을 진정으로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가 살면서 저한테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하면 어떤 책도 영향을 안 미친 책은 없는데, 이제 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계기는 뭐냐면, 제가 인생 3막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 3막을 살기까지 사실은 너무나도 생각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6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배웠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배웠던 건 아니고, 부모님이 피아노를 학원을 가라고 하니까 그냥 피아노를 배운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조금 약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몸이 약하다 보니까 아마 부모님은 저를 그냥 음악 같은 거 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말을 잘 듣는 어린아이여서 6살 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피아노 학원에 다녀서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음대에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교수님 레슨이 들어가는데, 레슨을 받으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악적 재능이 너무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쳐서 피아노 그냥 건반을 두드릴 줄은 알지만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 그냥 그걸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음대를 갈 수 없으니 결국은 그때 부모님이 또 가라고 하는 학교,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학과에 그냥 진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구할 때도 부모님이 이 직종은 돈 잘 벌고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은행을 들어갔었거든요. 은행에 들어가 보니 정말 저하고는 적성에 안 맞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다니다가 다시 나와서 그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은행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편안하게 그럼 돈 벌 수 있는 곳은 없나?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공공기관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만났는데 그 책이 추나 추나 옥단 추나 내 어머니 어디 갔니라는 책이에요. 그거는 무슨 소설이나 이런 책은 아니고요. 대담집이에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모아놓았던 책이었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거든요. 제 기억에는 아마 맨 첫 장이 아마 이윤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딸과 그 그리스 로마 신화로 유명한 그 이윤기 선생님이 딸과 대화하는 것들을 첫 장으로 해서 거기에는 뭐 신화학자도 나오고 인문학자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뭐 무속을 하시는 분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사실은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이 사회가 그냥 나 하는 일들 위주로만 생각을 했지, 나 이외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일들을 치열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성인이 돼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첫 번째로 눈을 좀 뜨게 해준 책은 그 책이라서 여전히 그 책에 대한 고마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조금 더 다양한 책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거의 대부분 소설 위주로만 읽었었던 건데, 그때부터 조금 사회과학, 뭐 문화예술, 뭐 철학, 다양한 분야의 책을 그때 그 인터뷰 기사에 나왔던 사람들의 그 실제로 만든 책이 있나를 찾아보고, 그 책을 읽다 보니 또 그 책에서 소개한 책들을 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분야를 읽게 돼서 저한테 가장 고마운 책 한 권을 꽂으라면 아마 그 책이 될 것 같고요. 그 후로 또 한 번 저한테 나름대로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준 책은 이제 철학자 니체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어서 저는 그 전에도 혼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걸 학문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뭐 상상, 뭐 조금 더 하자면 망상 같은 것들을 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니체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니체도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고마운, 저한테 보내준 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체의 책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그걸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니체에 관련된 책들은 다 소중한 책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뭐 AI가 그림도 대신 그려준다라고 하고, 시도 써주고, 심지어 연기도 AI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다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럼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AI 시대에는 정말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AI와 관련돼서 뭐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혼자 생각을 했을 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AI가 발전을 한다라고 해도 오히려 직접 만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향수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AI가 영화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연극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어쩌면 AI 시대에는 영화가 아니라 다시 연극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과학 기술과는 상관없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창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을 그런 쪽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지만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연극도 많이 찾아서 가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술 작품들, 박물관이나 아니면 미술관도 꽤 젊은 층들이 데이트 장소로도 활용을 한다라고 해요. 사실
미술품이나 박물관에 있는 전시 작품들을 컴퓨터에서 검색하면 너무나도 좋은 화질로 사진으로 다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찾을까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하고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들에 대한 거를 놓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기계한테 맡겨야 되겠지만 그 사람과 대면하는 쪽으로 창작 활동을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아까 저는 글쓰기가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글, AI가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내뱉을지는 모르지만 쓰는 행위만큼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라 글쓰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글과 관련된 읽은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라든지 이런 건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창작 활동도 앞으로는 인간이 직접 할 수 있는 쪽의 창작 활동 쪽으로 뭔가를 고민하면 어떨까? 라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중에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연계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제 삶이 그 생각하는 삶으로 좀 관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 머릿속에서는 단 한순간도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땐 굉장히 피곤한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의 고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있는 걸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거를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땐 조금 이상해 보이는 생각 아니면 행동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게 제가 새롭게 내린 정의에 따른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봉사에 대한 개념도 남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봉사는 하기 싫어야만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봉사를 하면서 기쁘면 그건 봉사가 아니라 그냥 내 기쁨에 따른 행동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은 일부러 조금 했어요. 봉사라는 부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야간학교에서 이제 그 등하교 시키는 봉사활동을 이제 제 체력이 되는, 왜냐면 장애인 등하교는 그 학생을 휠체어에서 내려주고 다시 이제 차에 태우고 할 때 안아야 되거든요. 번쩍 안아서 태우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지 않고는 어려워서 제가 딱 10년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몸에 들기가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제가 번쩍 손으로 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때는 그걸 멈췄는데 이제 그 부분도 저는 그걸 하면서 기쁘거나 아니면 보람을 느껴서 한 거는 아니에요. 하기 싫었어요. 굉장히 귀찮고 그 때 맞춰서 가야 되고 그분들이 사실은 행동도 조금 어눌하시고 말도 조금 어눌하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편안하게 다가오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하기 싫어도 이건 내가 사회에서 사회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다른 혜택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그거를 조금은 억지로 제가 힘닿는 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봉사라는 개념은 그런 형태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해요. 뭐 직장을 갖는 일, 가족 간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부자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별도로 다시 조금 고민해보고 해석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거라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저의 행동에 대한 해석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사실 많이 다를 수도 있어서 그건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려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부도 비슷한 관점이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직장 생활을 해보니 매년마다 이제 호봉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서 급여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기부하는 데 보면 물론 큰 금액을 기부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한 달에 10,000원 정도 할 수 있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10,000원 기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1년에 12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연봉이 1년에 12만 원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기부하는 기관 한 군데씩을 늘려나가도 내 삶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직장 생활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매년 기부기관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그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직 후에는 지금은 기부기관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이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직장 다닐 때는 그런 식으로 기부기관을 매년 하나씩 늘려나갔었고 모티프원에 나중에 책을 보낼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제가 이한수 선생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부담 없이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제가 모티프원을 찾게 된 건 사실은 모티프원을 알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제 건축물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건축물 보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색다른 건축물이 있는 곳들을 찾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헤이리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헤이리 마을에 건축물을 좀 보고 싶어서 올라오려고 보니 헤이리 마을 안에 모티프원이라는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냥 예약을 한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누구나 좋아하는 이한수 선생님의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셨거든요. 하얀 수염에 정말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사람들과 말을 많이 안 나누는 성격이라서 거의 듣고만 있었지만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저희 피리도 저도 그 선생님의 환대와 선생님과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모든 시름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그때 처음으로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티프원이라기보다는 이한수 선생님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다시 모티프원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내도 그랬고 피리도 그랬고, 그래서 종종 계속 모티프원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저 나름대로는 모티프원에 계속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었을 때도 있어서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책을 좋아하시니까 책이라도 조금 보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여기에는 그 책을 선생님이 혼자 보시지 않고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책을 보내드리면 이 책을 또 다른 분들도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 나름대로 제가 좋아했던 책들 읽어보고 그런 책들을 모티프원에 보내면서 인연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모티프원과 제가 인연을 꾸준히 맺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건 사실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저라는 인간의 어떤 생활 습관이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누구나 아마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것들이 누구한테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열심히 꾸준히 몇십 년을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뭐 피규어 같은 거를 열심히 모으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저한테 사실은 모티프원에 책 보내는 일은 그런 일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다른 뭔가를 꾸준히 하는 특별한 취미를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남들처럼 막 여행을 계속 다닌다거나 뭔가를 수집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저한테는 모티프원에 방문하고 책 보내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취미 생활 같은 것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보다 제가 뭐 특별한 생각을 갖거나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기보다는 하나의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들, 좋아했으니까 그 일을 그냥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프레농에 성중방이라는 이름을 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쁜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윤성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어떤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거나 사람들한테 어떤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게 저의 지금까지의 저에 대한 판단이라서 내 이름을 걸고 프레농이라는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상관없겠구나, 사람들은 성중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성중이라는 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모티프원 아니면 프레농에 주목할 거니 내 이름은 그렇게 쓰임으로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에 묻는 분들에게도 성중이라는 이름은 잊었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성중이라는 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프레농이나 모티프원이라는 이름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프레농이 방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한 것처럼 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의 이름으로 불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성중방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의 방 이름으로서 본인의 이름에 한번 충실해보고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방에 묵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